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와, 4개월 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지내셨는지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목이 잠겨서 녹음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쉬는 동안 목소리의 컨디션이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새로운 일을 벌이는 바람에 바빠진 탓에 낭독 영상을 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요.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떠나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요. 인사가 길어지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소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단편소설 불가사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소설 25km와 가두리를 쓰신 김창애 작가님의 작품으로 6월에 출간된 소설집 가두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크나의 낭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단편소설 불가사리, 김창애 지음, 2022년 6월 발행, 펴낸 곳 도화입니다.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었다 한다. 습관처럼 틀어놓은 텔레비전 화면에 탱탱한 밍크고래의 몸집이 산불에 그을린 멧돼지 같다. 지역 뉴스를 전하는 기자의 취재에 인터뷰하는 어부의 얼굴이 희열에 들떠 보인다. 예상하지 못한 횡재 앞에서 그는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젠장. 입맛이 썼다. 뉴스는 일기예보를 마치고 끝이 났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갑자기 소란스럽고 번잡하다는 느낌이다. 뉴스가 끝나자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끈다. 이불을 뒤집어 쓴다. 암전이다. 이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물도 형체가 없다. 이불 속은 무덤처럼 고요하다. 밤이 깊어가고 있다. 마을 앞 바다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한 고요를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 갇힌 등대의 울음소리다. 나는 고개를 내밀어 등대가 소리치는 경고에 귀를 기울인다. 경고하지 않아도 비바람은 이미 시작되었다. 조업을 나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오늘 같은 날 조업에 나섰다면 그물도 내려보지 못하고 길만 찾아 헤매다 돌아왔을 터였다. 딸깍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깊은 잠에 빠진 척 할 수밖에 없다. 열린 방문으로 아내와 함께 한 무더기에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아내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묻어있다. 나는 아내에게 바람 냄새를 맡는다. 채소를 비틀어 짜낼 때 나는 비릿한 풋내. 완도항 상록다방의 풋내기 레지였던 아내를 처음 보던 날 맡았던 그 풋내를 뚝뚝 흘리며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언젠가부터 밤이면 슬그머니 집을 나서 한밤중에 들어오는 아내에게 나는 어디 다녀왔느냐고 묻지 않는다. 물어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아내가 그럴듯하게 지어낼 거짓말을 속아주는 척 들어야 하는 것에 이젠 지쳐가고 있는 중이다. 바람을 몰고 온 아내는 내가 누워있는 침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 나는 눈을 뜰까 말까 망설이지만 차마 아내를 바로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다만 내게 쏟아지는 아내의 처연한 눈길을 느끼며 그 심정을 헤아릴 뿐이다. 아내는 내 머리맡에 나란히 놓인 자신의 황토물 들인 쿠션베개로 내 얼굴을 눌러버리고 싶은지도 모른다. 아무리 뜯어봐도 지질이 잘난 곳 없는 남편인 나를 죽이고 싶을지도 모른다. 가끔 나는 아내의 절망에 젖은 눈빛을 보며 그녀가 나를 그렇게 죽여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소멸되고 싶지 않은 미련으로 질척거리는 초가을의 바깥 기온은 아직 습하고 후덥지근하다. 유난히 더위에 약한 나는 그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다. 에어컨 공기로 인해 방 안은 냉기가 흐른다. 아내가 묻혀온 바람 냄새도
그 냉기로 인해 허공에 흩어져 희미해졌다. 아내는 점점 그 두께가 엷어지는 바람 냄새를 아쉬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블록 벽돌담 너머의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걸지 않은 창문을 타고 방 안을 유영하고 있다. 예년 계절이 바뀔 즈음이면 아내는 창문에 새로운 커튼을 해달았다. 여름에는 잠자리 날개 같은 하늘하늘한 레이스가 달린 커튼을 달았고, 겨울엔 보라색이거나 밤색 또는 체크나 올챙이 무늬가 무겁게 그려진 안마 커튼을 해 달았다. 그것이 바뀌는 계절에 대해 아내가 표하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였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아내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는데도 창문에 커튼을 달지 않았다. 아내에게 계절은 아직도 봄이다. 아내는 화장대 위에 붉은색 용기의 뚜껑을 열어 그 속의 내용물을 손가락으로 긁어 얼굴에 골고루 펴바른다. 클렌징 크림이다. 밑바닥을 드러낸 크림의 마지막 내용물을 샅샅이 훑어내고 있다. 아내는 손가락을 세워 클렌징 크림을 얼굴에 문지르다 잠시 뒤를 돌아 내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본다. 클렌징 크림에 번들거리는 아내의 얼굴은 이제 막 잡아올린 물고기 비늘처럼 빛이 났다.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몸부림쳤을 어망에 걸린 밍크고래의 절박함이 아내의 번질거리는 얼굴에 나타나 있다. 아내는 손가락으로 푸른빛이 감도는 얼굴 구석구석의 가면을 벗겨냈다. 콧등을, 눈두덩을, 뺨을, 그리고 목덜미까지 고루 문질러 화장기를 닦아냈다. 해풍에 찌든 아내의 얼굴이 밍크고래의 색감처럼 검고 단단하다. 늦은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분다. 집 뒷란에 30년쯤 된 감나무 2그루 중 한 그루가 강풍을 못 이겨 뿌리채 뽑혀 넘어가 버릴 만큼 바람이 거세다. 태풍이 생성되기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계절이다. 그런데도 바람의 위력이 강력하다. 역대 큰 피해를 줬던 대형 태풍들이 모두가 가을 태풍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다. 선착장에 정박해두었던 배를 선창 안으로 예인해 놓고 부둣과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병을 선배인 영식형과 나눠 마시던 참이었다. 휴대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음성은 내 귀에 익숙한 음성은 아니다. 다만 짐작할 뿐이다. 1톤 더블캡 트럭이 도로에서 뒤집힐 듯 흔들렸다. 나는 핸들만 붙잡고 있으면 까지 바람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바람을 뚫고 내달린다. 폐장을 한 해수욕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한적하고 썰렁하다. 철망으로 문을 닫아건 상점들이 내놓은 빈 상자들과 벤치가 초라하다. 타고 간 트럭을 바다를 볼 수 있는 방파제 쪽에 주차시키자 미리 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여자가 내 트럭을 알아보고 찾아왔다. 여자의 첫인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늘고 얇다. 나는 여자가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얼른 차문을 열어 여자를 차에 태웠다. 얼마 전에 면허를 땄는데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 차를 몰고 바깥으로 나갈 만한 실력은 되지 않아서요. 여자는 내가 묻지 않았는데 나를 자신의 편리에 따라 이곳 석포 해수욕장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이 하등 궁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자도 알고 있을 터였지만 그렇게 여자는 말문을 텄다. 나는 여자를 향해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다. 생각해보니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내 아닌 낯선 여자와 허물없이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전무하다. 잠시 침묵으로 이마에서 땀이 흐른다. 여자를 배려해 창문을 올린 탓이기도 했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열기가 더 높았을 터였다. 차 안의 정적이 안개처럼 가무덥다. 여자도 나도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서로 망설이고 있었다. 저만큼 바다 위에 길게 늘어서 있는 양식장 하얀 공들의 도열이 질서정연했다. 바다를 뒤집을 듯 불어대는 바람에도 그 바람을 타고 출렁대기만 할 뿐
우왕좌왕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가 트럭에서 내리더니 저만큼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점 쪽으로 걸어갔다. 몸피만큼이나 잰 걸음이다. 여자의 반응이 즉흥적이어서 나도 얼른 따라 내렸다. 바람이 여자의 커트된 머리칼을 위로 날리게 했다. 바람의 기운은 싸하다. 여자는 싸한 기운만큼이나 쓸쓸한 자판기 앞에서 지갑을 열어 동전을 꺼내 자판기 버튼을 꾹 누르고 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긴장된 가슴이 두근거린다. 드세요. 내가 다가가자 여자가 설핏 슬픈 미소를 보이며 종이컵에 든 커피를 내민다. 여자가 내민 종이컵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에 세차게 불던 바람의 기운이 데워지는 느낌이다. 여자는 다시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가녀린 손가락이 앙상하다. 여자가 들고 있는 종이컵이 바람에 출렁거렸다. 여자는 커피를 들고 방파제를 넘어 자갈이 깔린 바닷가로 걸어 나간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나도 여자를 따라 나선다. 바람은 여전히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세차게 불어댔다. 혹 여자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갈 것 같아 나는 여자의 뒤를 바짝 따랐다. 난 바람이 너무 싫어요. 바람이 싫다면서도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는 기세로 불고 있는 바람 속에서 나를 만나자고 한 여자의 절박함을 나는 알고 있다. 일기예보를 들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미처 말을 다 하지 못했다. 부질없는 조언이다. 여자는 작은 산처럼 무더기로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앞에 걸음을 멈췄다. 여기죠? 여자가 마대자루가 쌓여진 쓰레기 더미를 가리키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을 대신한다. 그곳에는 지난 여름 내내 불가사리를 수거해 쌓아놓은 매립장이다. 불가사리 청소 작업은 배를 갖고 있는 내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일환이었다. 점점 황폐해지는 바다에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불가사리로 인해 바다의 어종이 씨가 마를 지경이었다. 시에서 위탁받은 불가사리 청소 작업을 위해서 인부가 필요했지만 주변에선 만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여자의 남편인 K를 소개받은 건 인력센터를 통해서였다. 원래 여자와 K는 이 지역의 주민이 아니다. 그 부부가 이 남해안의 면단위 마을인 신금폭으로 이사를 온 건 3년 전이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 근무했던 남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밀려났다고 했다. 그들은 석포 유원지 부근에 2층짜리 건물을 짓고 예쁜 찻집 겸 민박집을 개업했다. 하지만 그 사업은 그들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유동인구가 없는 시골에서 찻집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다. 가끔 여행객들이 들러 하룻밤 묵어가는 수준으로 겨우 명맥만 이어나갈 뿐이었다. 이제가 쉰을 넘긴 그는 정물화되어 있는 이 시골살이가 따분했을 터였고 우선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을 터였다. 그가 사는 마을이 내가 사는 마을과 불과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기에 좋은 조건이라 여겼다. 자동차가 없는 K는 아내가 출퇴근을 시켰다. 그 출근길에 K를 기다리던 차 안에서 잠이 든 아내. 아내는 왜 아침부터 차에서 잠이 들었을까? 아내는 처음부터 도시남자였던 K에게 호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다. 매일 남편과 바다 위에서 파도와 싸웠음을 K에게 설명하려 했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K로부터 연민을 느끼게 하고 싶었을 터였다. 아내는 K를 그의 집에 실어다 주면서 그와 안타까운 사랑에 캑캑거렸을 터였다. 저 물속에 쳐 넣어버리고 싶어요. 여자는 밑도 끝도 없이 중얼거렸다. 그 두 사람을...
여자의 작은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나는 흠칫 놀랐다. 하지만 여자의 분노를 공감한다. 어쩌면 여자의 분노보다 내가 느끼는 절망감이 더 처절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알고 계셨군요. 나의 반응에 여자의 표정은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그쪽도 알고 계셨네요. 남의 말 하듯 담담하게 대답하는 나의 태도가 여자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왜 모든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냐는 힐난 같다. 원망스런 여자의 표정이 곧 내 마음일 수도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남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아니, 온통 그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루 24시간을 허우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토네이도보다 더 강력한 회오리 바람 속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하면 아내와 그 남자를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내가 받은 상처에 조금이라도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감히 시도해볼 엄두조차 내보지 못하고 있었다. 여자의 어깨가 부르르 떨린다. 그 진동이 내 가슴에 전해진다. 빈약한 어깨다. 여자는 전체적으로 가녀린 몸을 가지고 있다. 어깨를 안으면 낙엽처럼 바스라져 훅 날아가 버릴 것 같이 연약해 보인다. 여자는 바다를 응시했다. 바람에 시달리는 바닷물빛은 세파에 시달리는 늙은이의 얼굴만큼 어둡고 칙칙하지만 바닷물결이 부르는 노래는 군가처럼 묵직하다. 그 노래에 맞춰 광란의 댄스를 추듯 휩쓸리는 자갈들의 저항이 애초롭게 느껴진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나는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다. 대답해줄 말이 없다. 막상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행위를 실행하겠다는 의지조차 내겐 없다. 당신 아내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더군요. 여자가 비웃듯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순웃음이 났고 허탈했다. 짐작했던 핑계다. 참으로 식상하기 짝이 없는 자기 변명이다. 그랬을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이 그랬다. 완도항 부둣가 상록다방에서 시들어가던 청춘이었던 아내가 처음부터 나를 좋아해서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었다. 오로지 그 다방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던 도피처였을 뿐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빚이라는 굴레를 풀어줄 수 있는 낡은 동아줄일 뿐이라는 것을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깨달았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바람이 잦아든 바다는 호수처럼 평온하다. 이틀 동안 세상을 엎어버릴 듯 요란하게 으르렁대며 덤벼들던 태풍 속에서 팝콘을 뿌린 것처럼 하얗게 날이 서 있던 그 바다와 이제 막 잠이 든 어린아이 같은 평온한 바다가 같은 바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오늘은 나가봐야겠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벽을 기대어 잠깐 졸고 있을 때 아내는 부풀어 오른 풍선 같은 바람든 얼굴로 내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다. 아내는 고무다라의 점심 식사를 챙겨 담는다. 또 간식으로 먹을 찐빵 봉지와 토마토 주스와 바나나 한 송이를 담는다. 아내는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아내의 행동이 날아갈 듯 날렵하다. 이제 아내의 그런 태도조차 당연한 듯 느껴진다. 아내가 화물트럭에 시동을 건다. K를 태우러 석포 유원지로 향하는 아내의 뺨이 불그스레하다. 건너편 섬마을 산자락에 걸린 햇살이 따스하다. 바닷바람이 설컹설컹 불었지만 춥지 않다.
아내와 케이는 뱃전에 앉아 짐짓 무심하게 바다만을 내려다보고 있다. 둘의 속내를 짐작하면서 나는 내 심장박동수를 헤아린다. 50평생을 어부로 살다 보니 이젠 보이지 않는 물속 깊이까지도 훤히 보이는 것 같다. 바닷물 속에 무슨 어종이 살고 있는지, 그물을 끌면 이 물속에서 무엇이 걸려 올라올지 그것도 짐작이 된다. 하지만 나는 20년을 같은 이불을 덮고 살아온 아내의 감정은 짐작조차 못하고 살았다. 아내의 속내는 그렇게 깊고 캄캄하다. 솔직히 아내와 K의 속내를 짐작한 건 요 근래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같이 일한 지 5개월이 되어 가는데 두 사람의 불륜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던 나의 무딘 감각을 탓하기에 두 사람은 너무 멀리 가버렸음을 나는 알고 있다. 작업장에 도착할 즈음 나는 엔진 속도를 줄인다. K가 얼른 일어나 갑판에 쟁여있는 어망을 내린다. 어망은 뱀처럼 스르르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간다. 배의 속력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거북이 걸음처럼 배의 속도가 느려졌다. 아내는 별 말이 없다. 아내뿐 아니라 K도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어망을 다 내리자 K가 어망이 쟁여있던 자리에 벌러덩 들어눕는다. 아내가 그 곁에 쪼그리고 앉는다. 둘은 뭐라 말을 주고받지만 키를 잡고 있는 내게까지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는다. 휴식 시간은 1시간 정도다. 아내는 바나나를 들고 기관실을 지나 배 키를 잡고 서 있는 내게로 다가왔다. 바나나 껍질을 까 내게 건네주고 아내는 다시 K가 있는 갑판으로 간다. 잔바람에 배가 기우뚱거리지만 아내는 뱃전을 짚고 조심스레 K 곁으로 다가간다. 아내의 얼굴이 환하다. 희열에 들뜬 아내는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회칼로 가슴을 후벼대는 것 같은 통증이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는다. 어망이 출렁출렁 물속에서 춤을 춘다. K가 힘껏 도르래를 감는다. 갯벌로 시커멓던 그 물더미가 한 번씩 출렁일 때마다 그 색이 조금씩 달라졌다. 바닷물에 말갛게 세수를 한 어망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만선이다. 하지만 만선의 희열은 느껴지지 않는다. 배 엔진 속도를 올린다. 그물을 끄는 건 엔진인데 내 어깨가 뻐근하다. 아직도 이렇게 불가사리들이 많아? 로라로 끌어올린 어망을 배 갑판에 올려 그 수확물을 쏟아부었을 때 아내는 실망했다. 아내의 반응처럼 갑판은 온통 불가사리 천지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도 추석에 쓸 새우는 들 줄 알았는데. 이제 아내는 울기세다. 목소리에 소나기 같은 물기가 실려 있다. 지난 5월부터 이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오늘 같은 불가사리 때는 처음이다. 어차피 불가사리 퇴치가 조업의 목적임을 모를 리 없는 아내다. 또 어느 해라고 불가사리가 없었던 해는 없었다.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러니까 내가 처음 배 생활을 시작하던 20대에도 불가사리는 많았다. 다만 요 근래에 너무 많은 불가사리 때로 인해 일반 조업이 힘들어졌다는 것이 다르다. 불가사리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였다. 내가 아는 종류만 해도 5가지는 된다. 가장 흔한 놈은 별 불가사리다. 녀석들은 토착종이다. 솔직히 이 별 불가사리는 그 존재가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 어쩌면 먹이사슬의 공생관계에 있기도 했다. 문제는 외래종인 아무르 불가사리다. 토착종인 별 불가사리는 다리 길이가 길고 몸체가 딱딱하고 표면이 거칠거칠한 반면 아무르 불가사리는 손으로 눌렀을 때 감촉이 푹신거리고 희거나 누르스름한 몸체 위에 얼룩덜룩한 푸른 점무늬가 있어서 남자인 내가 봐도 상당히 혐오스럽다.
경험상 놈들만큼 질긴 생명력을 가진 생물체가 있을까 싶을 만큼 번식력도 무섭고 먹성 또한 엄청나다. 몸 색깔은 연한 노란색으로 보라색 얼룩이 있고 크기가 10에서 20cm 정도 된다. 불가사리들이 다 그렇듯 요놈들도 5개의 팔을 가지고 큰 별 모양을 이루고 있다. 몸통에 해당하는 채반을 중심으로 팔이 방사상으로 뻗어 있으며 채반과 팔 사이는 잘록한 편이다. 연안에서 깊이 약 100m에 이르는 바다 및 모래벌에 살면서 주로 조개류를 잡아먹는데 성숙한 아무르 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 동안에 멍게 4개, 전복 2개, 홍합 10개를 먹는 바다의 포식자다. 놈들은 먹이를 포식할 때 몸의 중심부에서 뻗어나간 5개의 팔로 조개를 감싼 후에 팔 밑에 무수히 붙어있는 관족으로 압박을 가해서 조개 입을 강제로 벌린다. 조여드는 힘을 견디지 못한 조개류가 조금이라도 입을 벌리면 잽싸게 속살을 꺼내 먹어 치운다. 그러다 보니 바닷물 속의 해산물들이 나만 하는 게 없다. 그 심각성에 시 차원에서 불가사리 퇴치를 위한 조업의 어선들을 동원했다. 하루 조업에 나서면 기름값과 일당을 포함해 30여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지지만 수지 맞는 일은 아니다. 솔직히 기름값을 제하면 노동력에 비해서 별로 남는 게 없다. 하지만 시의 수산과에서도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다.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어차피 그 작업이 궁극적으로 보면 어민인 우리를 위한 일임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은 건질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네. 아내를 돌아보며 나는 건조하게 말했다. 심기가 불편했다. 징그러. 아내는 새삼스레 그물코에 끼어 다리가 부러진 불가사리 더미를 삽으로 밀어냈다. 불가사리의 몸체는 찢겨지고 부서졌어도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대로 저 불가사리 더미를 물속에 넣으면 몸에서 잘려나간 다리도 며칠 있으면 새로운 개체의 한 마리 불가사리로 복원이 될 터였다. 다리 한쪽만 있어도 그 다리에서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 새로운 개체로 살아나는 불가사리. 그 생명력은 가히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 만약에 사람도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신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 그 떨어져 나간 신체가 다른 개체의 인간으로 재생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종족을 번식시키려 하진 않을 것 아닌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내를 구속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내의 일탈에 대해 이토록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놈들은 고래도 그물에 걸려들었다더만. 밍크고래를 잡은 어느 어부의 횡재를 상기시키며 아내의 관심을 끌어보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아내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서너 번의 어장질로 가파는 불가사리로 산을 이루었다. 끝없이 잡아내고 잡아내도 그 씨가 마르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그것이 불길하다. 작업은 오후 4시쯤에 끝이 났다. 불가사리를 다 골라내고 가판 바닥엔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의 새우와 게 몇 마리, 형체가 흐물흐물한 해삼이 몇 마리 굴러다니고 있다. 아내는 점심을 담았던 고무다라에 새우와 게와 해삼을 던져놓고 옆구리에 끼더니만 자기 할 일이 끝났다는 듯 총총히 배에서 내려 선착장을 빠져나갔다. 더 이상 이 배에 미련이 없는 사람 같다. 배에 남은 나와 K는 불가사리를 컨테이너 상자에 담는다. 그것을 배에서 내려 선착장 옆 공터에 쏟아 널어 말려야 한다. 놈들의 질긴 생명력을 알기에 다리 하나도 다시 바닷물 속으로 돌려보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바짝 말려 공터 한쪽에 포대에 담아 쟁여놓으면 시 청소차가 수거해 갈 것이다.
그 작업이 끝나자 K는 입고 있던 작업복을 벗어서 손에 들고 내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이제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아내가 갔던 길을 총총히 올라가는 K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뱃전을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잠이 들어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침대에 새우처럼 웅크리고 잠이 들어 있었다. 아니, 잠든 척 하고 있었다. 늘 보는 아내의 잠든 모습이 새삼 사랑스럽다. 단 한 번도 아내가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나를 격정적으로 더듬었다. 아내는 내 입술을 찾아 비벼대다 온몸을 비틀며 나를 휘감아 끌어안았다.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고 다급했다. 아내는 나를 그 K로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다. 아내에게서 다시 바람 냄새가 났다. 산불이 났을 때 나는 낸내 같다. 아내는 바람이 불면 섹스를 하고 싶어 했다. 2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때 완도항 부둣가 상록다방의 주방 곁에 딸린 창고방에서 처음 아내를 안던 날도 바람이 몹시 불었다. 파도가 높아 배가 조업에 나서지 못해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상록다방에 죽치고 앉았던 나를 교도소 독방 같은 그 방으로 이끌던 아내의 대담함도 바람이 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나는 짐작하고 있다. 나는 내 목을 감싸 안은 아내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아내의 몸에서 떨어졌다. 반쯤 벗겨져 있던 바지를 추스르고 아내에게 이불을 덮었다. 아내가 일어났다. 당신이었어? 대담한 물음이다. 당신이었어라니. 그렇다면 다른 이가 와서 자신을 안을 수 있다고 상상했던 걸까? 아내는 내가 그것을 눈치채기를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다. 아내는 내가 왜 자신을 안았다 그만두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맞췄다. 저녁밥 차려? 아내가 물었다. 물어볼 필요 없는 상황이다. 나는 아내를 빤히 쳐다본다. 내 눈치가 이상하다고 여겼는지 아내는 침대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올려 화장대에 놓인 고무줄로 머리를 뒤로 묶는다. 테레비 그만 보고 얼른 나와. 아내는 내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동창인데 가봐야지. 아내가 외출을 하면서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거나 이유를 둘러대는 것이 어색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아내는 자연스럽게 동선을 설명했지만 나는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 꼭 가야 해? 부질없는 질문인지 알면서도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가 눈을 흘겼다. 예쁘다. 아니, 그 남자를 향해 질투가 난다. 어수선하게 추석을 지내고 일상이 돌아왔다. 대학생인 두 딸도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고 남은 아이들 역시 저마다의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 아내는 남자와 여행 계획을 세웠다. 내게 동창 부모의 부고를 핑계했다. 누군지 모르는 아내의 동창은 지금 부모상을 당했다. 아내는 그 동창의 부모가 살고 있는 도시로 조문을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검정계통의 어두운 옷을 고르는 신용을 하며 오타박을 했다. 아내가 수선스럽게 집을 나갔다. 아내를 태운 택시가 미련 없이 집을 떠났다.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다. 아내가 집에 미련을 두지 않듯 나 역시도 아내의 미련을 거뒀다. 아무도 없는 집 거실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다. 가끔 길게 울리는 도로의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니라면 세상이 멈춰버린 허탈감 같은 게 밀려들었다.
차라리 이혼을 해줬다면 그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까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러기를 바라냐고 묻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식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내 희망사항이었다. 아내를 보면 그들이 쉽게 끝낼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살아온 생활 환경이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알아간다는 지천명을 눈앞에 둔 나이에도 불구하고 5, 6개월 동안 미친 듯 서로를 탐하며 시간을 보냈다. 배우자를 속이고 드라이브 즐기고 남의 눈을 피해 유원지의 으슥한 곳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싹이 튼 연애 감정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여자도 알고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고 여자에게 물었다. 나는 남편은 놔주고 싶었어요. 아니, 그냥 놔줬어요. 용서하기로 하고 보낸 거 아니었어요? 여자가 따져 물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표면상 여자는 남편을 이해한다고 했다. 용서할 수 있으므로 나를 설득했다.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새우처럼 가는 눈을 최대한 동그랗게 뜨고 여자를 바라봤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다. 용서란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 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했나요? 사죄하던가요? 잘못을 인정했느냐고요? 나는 참았던 분노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불안의 응어리를 화풀이하듯 속사포처럼 원망을 쏟아냈다. 여자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는지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방파제 아래로 발길을 옮겼다. 들고 있던 종이컵을 구겨 바다를 향해 멀리 던졌다. 종이컵은 물가에 닿지 못하고 자갈 위에 쓰레기로 버려졌다. 저희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남편 건강이 문제가 있거든요. 아마 남편은 당신 아내의 건강이 부러웠을 거예요. 병약한 자신한테 없는 강한 생명력이 너무 부러웠겠죠? 늘 제게 말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5이나 낳아서 키울 수 있냐고요. 남편을 옹호하는 여자의 눈이 선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런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면 뿌리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여자는 모든 원인은 아내에게로 돌리고 있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자의 그 안간 힘이 안쓰럽고 측은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아내를 변명해야 했다. 딸만 5을 줄줄이 낳고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한 명도 키우기 힘들다고 엄살 피우는 그런 시대에 시어머니로부터 아들도 낳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구박을 당하고 살아온 20여 년의 세월을 설명해줘야 했고 빚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던 청춘을 얘기해야 했고 그 빚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남자에게 팔려와야 했던 그 시절을 이해시켜야 했다. 8살이나 차이 나는 늙은 남자와 밤새워 그물을 끌어야 하고 돌아와서는 시어머니의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고단함을 설득시켜야 했다. 여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도 나도 참 한심한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참으로 낯간지러운 핑계를 서로에게 변명처럼 늘어놓았던 것을 여자는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갈매기가 머리 위를 날고 있었다. 멀리 100톤쯤 되는 화물선이 느리게 지나고 있다. 밀려 내려갔던 바닷물이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밀려 들어왔다. 해변까지 밀려온 바다 쓰레기들이 미처 파도에 휩쓸리지 못하고 자갈밭 위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그 틈새에 불가사리 떼가 썩어가고 있었다. 불가사리 썩는 냄새에 얼굴이 찡그려졌다.
후두둑 후두둑 흐리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강하게 흩뿌렸다. 여자가 머리 위로 팔을 올려 비를 피해보려 했다. 이제 돌아가야죠. 비가 오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놔줍시다. 나는 여자를 바라보며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내 의중을 밝혔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호한 내 어조에 여자는 반론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끄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체념이거나 기대거나 그랬다. 비는 밤을 새워 줄기차게 내렸다. 가을빛이곤 강우량이 엄청났다. 뉴스에선 기록적인 폭우에 산사태가 났고 시내 저지대는 집 안방까지 물이 찼다고 보도했다. 농작물의 피해는 가을 물가를 걱정했고 갓 파종한 마늘이며 김장 채소가 물폭탄에 휩쓸려 버린 현장을 생중계했다. 그리고 해안가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가 형체도 없이 바다로 다시 쓸려 내려갔음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띵동. 휴대전화 문자음이었다. 완전 범죄. 여자가 보낸 문자의 제목이었다. 그리고 첨부된 동영상. 동창 부모의 조문을 핑계로 집을 나간 아내와 K는 그날 밤까지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석포 유원지를 완전히 덮었을 때 두 사람은 석포 방파제 끝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둘 다 후를 털어버리고 훌쩍 떠나버리기엔 미련이 남아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니, 아내를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아내는 내게나 아이들 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대해 추호의 미련도 없어 보였다. 아내가 집을 나설 때의 그 설렘에 부풀어 있던 얼굴을 떠올려 보면 아내는 더 이상 나와 남아있는 자식들에 대해 미련이 없었다. 비교하자면 아내에 비해 K가 오히려 홀가분해야 맞는 상황이었다. 객지에서 흘러들어와 자리를 잡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지역이며 그 아내와의 사이를 이어줄 그 어떤 끈도 존재하지 않는 K는 이 지역을 혹은 자신의 아내를 떠나는 것에 별 미련이 없을 터였다. 하지만 상황은 그 반대였다. K는 많이 망설였고 그를 설득시키는 아내는 비굴하기조차 해보였다. 그 시각에 내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어쩌면 극단의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내가 트럭을 돌진시켜서 그들을 검은 바다에 빠뜨리지 않았어도 아내는 K의 우유부단함을 못 견뎌 했을 터였다. 다시 남편이 내게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굳어져 버린 K를 향한 감정의 불길을 끄긴 이미 늦었음을 아내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너무 성급했는지 모른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봤더라면 나는 그들이 불륜의 대가를 불행으로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다. 지난 여름 내내 그물로 건져 올린 불가사리대를 쌓아놓은 그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지 않았어도 그들은 어차피 하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들의 죄를 단죄해야 했다는 말이다. 나는 여자가 찍어보낸 동영상을 감상했다. 내가 의식이 없는 두 사람을 물에서 끌어올려 쓰레기 더미에 파묻는 장면과 어젯밤 비바람에 씻겨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던 장소를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웃음이 났다. 허망했다. 내가 꿈꾸었던 완전 범죄가 성공했음을 인정했다. 나는 천천히 작업복을 챙겨 입는다. 이제부터 아내를 찾아야 한다. 아내는 바닷물 속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밍크고래가 되었든 불가사리가 되었든 아내는 내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배를 정박해둔 선착장에 나갔을 때 그곳에 여자가 먼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에게서 화장품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아내가 남자를 만나고 들어오던 날 나던 그 바람의 냄새다.
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끌러 먼저 배에 오른 나는 여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선착장에 서 있던 여자가 내가 내민 손을 잡았다. 여자는 거부하지 않고 배에 올랐다. 물기가 남아있는 뱃전이 미끄러워 파도의 출렁임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가 기우뚱했다. 나는 엉겁결에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자의 어깨가 더 얇아진 것 같다. 나는 상상한다. 여자는 사냥꾼에 쫓기는 작은 짐승처럼 부르르 떨면서 내 품에 안겨든다. 그 떨림이 내 온몸을 자극한다. 예상치 못했던 돌발 행동이다. 아니, 그건 예상했고 각본에 있었던 행동이긴 했다. 분명 이건 연극이야. 나는 이 무대에 서 있을 때만 이 여자를 안을 수 있어. 나와 이 여자는 배우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짐시킨다. 남자가 아내에게 했던 대로 여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두 손을 여자의 가슴에 댄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맞추고 긴 포옹으로 복수의 오르가즘을 느낀다. 각본대로라면. 더 이상 바람은 불지 않았다. 갯벌을 파올린 어망이 바닷물이 흔들릴 때마다 출렁이며 어획물을 씻어냈다. 이제 불가사리는 없다. 이제 불가사리가 아닌 밍크고래를 잡을 것이다. 여자가 나를 보며 웃는다. 그리고 꺽꺽꺽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댄다. 나도 여자를 따라 웃는다. 아니, 울고 싶다. 네, 지금까지 단편소설 불가사리였습니다.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